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복종의 의무 표현, 이거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이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명령의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 배경에는 12.3 계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계엄 당시에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경 인력이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권명 사이에서 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라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없앴는데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 해명을 요구를 하니까 이거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항명이다라는 주장은 항명이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명령에 부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명령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즉 명령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항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 검찰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관에게 충분히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정안과 또 검찰에 대한 이런 항명, 지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이러한 법안들은 사실상 지방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상관의 이런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까지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 이의 제기에 대한 항명 규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군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이 일반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가 물속이다 보니 상사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필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전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휘 통솔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군인들에게도 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비상 상황에서 과연 군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방향이 군까지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법하다는 거는 결국에 지시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기준 같은 것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치 담당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네.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 이것이 사태가 지나서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후에 위법하다라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당시 이의 제기나 또 이러한 부당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히 위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즉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소방 관계자가 출동해 보니까 이 부모 둘 다 자택에 있었고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예.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보니 손과 등에 무언가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신고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였던 이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국가수의 부검 소견상 외상성 쇼크다라고 사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아이 엄마와 이 30대 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잊을만 하면은 사람들을 열불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라고 지목을 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은 아이 엄마 그리고 30대 계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외상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정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아직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뚜렷한 언동은 없었다라는 것이 또 이웃들의 증언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지게 됩니다. 만약 이 아동학대 치사행위를 한 것이 친모라고 하고 또 친모의 이런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 계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계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넘어서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트럼프는 종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합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만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에 나섰습니다. Anyway, are you ready? Gobble. I just want to tell you this very important. You are hereby unconditionally pardoned.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 고불과 와들은 이제 식탁에 오르지 않고 농장에서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칠면조 사면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개월 동안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제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데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tting very close to a deal. We'll find out. I thought that one would have been gone quicker. We did 8. I thought that would have been an easier one, but I think we're making progress. 지난달에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2만 5천 명의 병사가 숨졌다면서 현재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했던 28개 항의 평화안 초안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뒤 러시아 측과의 협상을 앞두고 나온 언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평화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만날 거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남은 이견은 몇 가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인 27일까지 평화안 합의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에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튀르키예 정부 측 인사들의 배웅 속에 우리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4개국 순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국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남아공 G20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4개국 순방 주요 일정이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합니다. 낯선 이국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튀르키예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예를 표한 걸 끝으로 이 대통령의 1박 2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른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선 중동 주요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이른바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으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에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키로 한 것 외에 3,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운영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예상 밖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 사회 같은 인류 공통의 화두를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 역시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엔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와 후속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4일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개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기는 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경제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8월까지 14개월째 증가했는데요. 혼인 증가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결혼 정년기 인구 증가에 따라 출생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네, 기업의 체감 경기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산업의 기업 심리 지수는 10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지수는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측은 제조업에서는 반도체가,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아직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실적 그리고 구글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만능 로봇으로 여기는 큰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It's the idea that that is just around the corner. It's very similar to sort of the promise of there being autonomous cars, and it's just 2 to 3 years out from now, or it's just 1 year out, and yet it's been that way for over a decade. 빅테크 주가는 과도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몇몇 기업 주가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가 위험을 키웁니다. Given the potential of this technology, the excitement is very rational. It's also true when we go through these investment cycles, there are moments we overshoot, right, collectively as an industry. 이성적이지 않은 투자 형태도 많이 나타납니다. Now, like former OpenAI executive Mira Murati has set up her own startup, and she didn't even say what it would do, but already investors were queuing up to invest billions in her startup. AI 기업들의 순환 거래 구조도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서로에게 투자하고 자금을 돌려 매출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은 거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 AI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돼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가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동돼 우려가 더 증폭됩니다. Yeah, I mean, look, the biggest chip on the poker table in U.S.-China negotiations is NVIDIA chips. China wants them, and that's a negotiation. But Trump also doesn't want to give some of that IP to China. AI는 산업 전반을 뒤흔들 변혁적 기술로 완전히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닷컴 거품의 재현에 그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미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속도전이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중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에서 그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봤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1, 2차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이 일부 이것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소액주주의 권한은 확대가 됐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통제 수단은 제약이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안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서 이제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미뤄졌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교환 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자사주를 갖다가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사 개인당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고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면 이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데 이미 이 법안 통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2차 개정안 때 이때도 이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제거든요. 기업들은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뭐 법으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장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자사주 말고는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요. 자사주를 우호주주,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에게 매각을 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는 자사주를 갖다가 우호주주에게 넘겨가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이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를 우호 세력인 KCC에 넘겨서 경영권을 방어했었고요. 2003년에 SK도 소버린 사태 당시에 자사주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매각을 해서 경영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재계에서는 만약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역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나 뭐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속 입법이라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를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는 입법 공백이 있어가지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안이 35%에서 25%쯤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최고 45%,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무려 49.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저율 과세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배당을 권장을 하겠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최고 세율을 갖다가 35%로 하겠다.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3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세율이 25%였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5%라고 정부안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주가를 부양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걸 25%로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야당도 이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25%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뭐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지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적용 시기도 정부안보다 1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라고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 적용하는 범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나 규칙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 이자, 양도소득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20.315%의 단일 세율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과세 체계를 좀 간소화시키는 기존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해당되는 이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요. 거래세만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0.15%, 그다음에 양도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단기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단기에 양도 차익을 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배당 소득에 내는 세금이 15% 이상 되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거래세보다는 세율이 높았죠. 그래서 배당 소득을 추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의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단타 매매 위주의 거래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소득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되니까 배당을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유인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장기 보유 시에는 소득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20.315%로 단일 과세 를 적용하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배당 성향도 강화할 유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율을 25%까지 낮춰주면 미국과 일본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뭔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도 사실 과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을 감면해주는 미국식 과세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일단은 자사주를 매수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수요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큰 손이라서 이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수요가 사라지고요. 또 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재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이 강제로 소각해야 될 자사주 규모가 약 71조 7천억 원이고 국내 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연간 R&D 비용이 약 83조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당장 R&D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뭔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은 효과는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이즌 필이나 황금 낙하산이나 차등 의결권 이런 것들 다 뭐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 부양에만 관심을 갖고 부작용에는 일단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글, 알파벳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 3.0 같은 경우는 지금 AI 거품에 대해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모델을 구글이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AI 거품론의 핵심은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AI 거품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뭔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 그 값비싼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세금이다라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직접 개발한 TPU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구글은 또 TPU를 갖다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스스로 TPU를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신의 TPU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제미나이 3.0 같은 AI 모델을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직접 AI 거품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 플랫폼스가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에 구글의 TPU, 방금 언급하신 TPU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걸 좀 시사할까요? 예,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가 2027년에 자사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 뭐 간밤에도 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구글이랑 그다음에 TPU 설계를 하는데 협력을 했던 브로드컴 반도체 설계 기업, 칩 설계 기업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걸 써서 보여주듯이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이런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GPU 같은 경우는 사용 범위가 넓은 대신에 이 AI 거대 언어 모형이나 이런 추론에 이제 적합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TPU 같은 경우는 전력도 적게 사용되는 그런 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또 추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엔비디아로 하고 추론은 TPU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창출이 되고 그동안의 AI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학습은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공통된 업계의 의견이고 이제 남은 것은 추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TPU가 추론의 강점을 보임으로써 AI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경쟁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예,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GPU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시사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TPU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TPU의 특징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번째 도전에 나선 누리호, 어제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연료 주입구 등의 점검을 마치면 내일 새벽 1시 전후 누리호는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가게 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의 누리호가 뉘어진 채 조심조심 무진동 차량에 실립니다. 아침 9시, 누리호가 조립동을 출발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예정 시간인 아침 7시 50분보다 조금 늦어진 출발. 수송 전문가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발사대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갑니다. 1.8km 떨어진 제2 발사대에 도착하는데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누리호 안에 든 위성들이 혹 상할까, 작은 진동도 느끼지 못하도록 느리게 움직인 탓입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누리호는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똑바로 세워집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지 3시간 채 안 돼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상 고정장치의 고리 4개가 누리호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다음은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하는 작업. 엄빌리칼 타워는 아직 90% 이상이 텅 비어있는 누리호에 연료, 산화제, 전기를 공급해 생명을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액체 연료나 산화제를 넣기 전 누리호가 단단히 밀봉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5시간 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발사 시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예년 수준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또 현재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데다가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는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먼지는 낮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큰 추위 없이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8도, 대전 5.3도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영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는 내일 새벽에 예정돼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는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지만 비 시점이 발사 시각 이후 오전 7시쯤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으로선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이 최대 3.5m로 높게 일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11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